이렇게 홀로 의주를 다녀온 김대건은 이후에 이제 소팔가자에서 최양욱과 함께 신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844년 2월 무렵에 다시 한번 조선의 입국을 위한 그 여행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조선 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의 지시로 이제 1844년 2월 5일부터 해서 2개월 정도 조선 입국 탐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두만강 국경을 통해서 입국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소팔가자부터 시작해서 두만강 국경을 통한 조선 입국 탐사, 이것이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 중에 9번째 편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을 훈춘기행문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2개월 정도의 여정을 보면은 편도 2000리, 왕복 1600km의 대장정이었다고 해요. 왜 이 여행을 나섰느냐 보면요. 두만강 어귀에 이제 훈춘이라는 곳이 있고, 마찬가지로 두만강 국경도시인 이제 함경도, 조선 함경도 경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북관계시라고 해서, 계시는 그러니까 국경은 그렇게 쉽게 넘나들 수가 없지만 딱 그때에 이제 국경 지역에 시장이 열리면서 조선에서 이게 허락된 외국 상인과의 무역을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함경도 경원에서 2년에 한 번, 이제 한나절 정도 이 시장이 열리는데요. 바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경원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할 수 있을까 하는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대건이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팔가자부터 시작해서 장춘, 길림, 영고탑을 거쳐서 훈춘에 이르는 2000리의 여정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광활한 그 만주 벌판, 그리고 그가 지나가야 했던 여러 개의 강과 사막, 그리고 2월이잖아요. 이 겨울 동안에 이 여행길이 굉장히 위험했던 이유는 이 겨울 동안 이 그가 지나가야 하는 산림 지역이 80명 이상의 행인, 그리고 100마리 이상의 소와 말이 맹수에게 잡아먹혔던 그런 울창하고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김대건은 그러한 위험한 여정을 오로지 하느님의 섭리만을 믿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실은 이 훈춘기행문을 전부 다 읽어볼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김대건이 갖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주교님에 대한 순명,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교 정신, 바로 그런 것들을 훈춘기행문, 바로 9번째 편지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훈춘기행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얼마 동안 강 얼음 위를 지치며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울퉁불퉁한 땅, 군데군데 끊긴 산들, 우거진 숲, 트인 길이 없는 것. 그래서 여행자들은 강 길을 택하게 되는데, 좌우로는 큰 나무로 덮인 높은 산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호랑이, 표범, 곰, 늑대, 그 밖의 맹수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려고 모여듭니다. 바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김대건은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서 나서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 그렇게 해서 김대건이 무사히 훈춘에 도착을 하고 경원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김대건의 편지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화 탄생
보셨겠지만 그곳에서도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시장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밀사를 만났고 소통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읍내 어귀에는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에 흰 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색 조그만 차주머니를 차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였던 거예요. 손에 흰 수건을 들고 있는 것, 그리고 허리에 붉은색 작은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조선 연락원들이 보고 이제 다가오기로 약속을 미리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대건 일행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 연락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말로 당신 이름이 무엇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한서방이요 라고 대답을 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묻자 그렇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밀사들과 조선의 상황을 이렇게 주고받고 알게 되었는데 박해가 멎고 나서 비교적 지금은 평온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신자들은 남쪽으로 박해를 피해서 간 이들도 많고, 신자들이 지금은 서양 선교사를 오랫동안 자기들 집에 모셔두기는 어렵지만 이 선교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흥정하는 그런 연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이렇게 밀사들을 만나고 김대건은 훈춘보다는 책문을 통한 입국이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조선 신자들도 지금은 어렵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훈춘 입국로에 대한 탐사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이제 소팔가자로 다시 돌아와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로 또 한문으로 이렇게 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훈춘 기행문, 바로 9번째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행기가 각 지역의 지리, 물산, 또 인심, 신앙과 풍습, 역사, 그리고 이 경원에서 어떤 교역이 이루어졌고 또 이 루트를 우리가 입국로로 이용하기에 왜 어려운지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훈춘 기행문은 당시에 이제 교역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입국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메스트르 신부님과 최양업 부제, 이제 부제일 때에 이 루트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훈춘 기행 이 기간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지만 바로 김대건의 견문이 넓어진 계기가 되었고, 또 신앙의 확고함, 바로 하느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 지혜와 또 성공적으로 이 탐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페롤 주교님에게부터 이제 신임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최양업과 함께 신학 공부를 이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844년 12월에 드디어 김대건 최양업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선 입국에 나섰습니다. 1845년 1월 1일이었어요. 페레올 주교님과 김대건 부제가 함께 봉황성 책문에서 밀사들을 만나 조선에 입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 봉황성 책문에서 김프란치스코 밀사와 조선 신자 2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들은 페레오주교님의 입국은 좀 어렵다. 아무래도 서양인이다 보니까 현재 조선 상황으로서는 서양인 선교사를 맞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페레오주교님은 김대건 부제님을 혼자 보내면서 들어가서 조선에 가서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입국로를 알아보도록 그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부제는 밀사들과 함께 책문을 지나서 드디어 1월 15일에 한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또 이렇게 편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1845년 3월 27일 리브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당시에 김대건 부제가 봉황성 책문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해가 지고 어두울 때 몰래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을 가는데 혹시라도 발소리가 날까봐 또 신발까지 벗고 걸어갔습니다. 1월 1일 그 한겨울에 맨발로 이 국경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강도 건너고 길도 아닌 험한 곳을 달려갔습니다. 어떤 곳은 눈이 5자 혹은 10자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프란치스코와 조선 신자 2명은 이렇게 통행증도 있고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김대건 부제는 몰래 가야 됐기 때문에 헤어져서 어디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시간과 길이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김대건이 그 자리에 가서 보니 밀사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모셔올 그 길이 아주 끊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춥고 굶주렸고 또 너무 오래 달리고 하면서 피로와 근심에 짓눌려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발은 또 맨발로 달리다 보니 동상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인간의 도움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며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된 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한계에 마주하게 되는 김대건의 여정이에요.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엇갈렸던 이 밀사들을 다시 만나서 무사히 1월 15일 한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히라고 해야 할까 모르겠네요. 한양에 도착하고 나서 그간에 이제 너무나 고된 여정을 오랫동안 이제 했기 때문에 보름 이상이나 또 김대건 부제님이 좀 알았다고 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오장육부가 끊어지듯이 가슴, 배, 허리가 지독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보름이나 그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책임감으로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바로 선교사들을 영입할 준비를 하면서 한양 돌 우물골에 이제 거처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또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 우물골 남별궁 뒤편 우물가 지나서 2번째 초가
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의 조선호텔이 있는 자리고요. 그곳에 이제 집을 사서 선교사들을 위한 거처로 마련을 해 두었고 또 배도 한 척 샀습니다. 이제 김대건 부제는 중국 강남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려고 바로 배로, 이 해로를 이용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845년 3월 27일 리부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제 중국 강남성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도 샀고 이 배에 함께 탈 뱃사공들도 구해놨어요. 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자 뱃사공들에게 그들이 미리 겁먹을까봐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뱃사공이지만 이 한강만 강만 다녀봤지 먼 바다에 나가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배를 조종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항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 항해술에 능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배가 중국 국경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 뱃사공들이 너무 큰 걱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에도 김대건은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가 무사히 강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 신앙이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진짜 무모한 것 같기는 해요. 이때에 이제 김대건이 한양에 머물러서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김대건의 정말 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조선 전도죠. 이제 이 조선 지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김대건이 그린 조선 지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세하게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마 이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입국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서해와 남해의 섬, 이 지도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 섬들을 다 상세하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황해도 해안에 이런 섬, 이게 암초도 많잖아요. 바위도 많고. 그리고 그런 표시와 또 그 밖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서 이 조선 전도와 함께 이제 리부아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전도의 원본은 프랑스 르망 고문서 지도부에 있고 또 이 조선 전도의 사본들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르망 고문서 지도부 그리고 파리 예방전교회 본부 고문서고에 이제 사본이 또 있습니다. 조선 전도 이거를 보면서 김대건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지도를 그렸다는 것. 그래서 김대건이 이 입국로를 준비하면서도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매번 그렇게 지도를 그렸다고 해요. 굉장히 상세하게 이러한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서 보고서로 만드셨는데 바로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김대건이 현성문 가롤로와 이제이 토마스 등에게서 이 기해박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직접 듣고 확인한 후에 리부아 신부님에게 보낸 서한인데 이 안에는 이제 조선 천주교회 역사, 조선교회 설립에 대한 개요와 또 1839년에 있었던 기해박해의 진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이 장에는 순교자들의 전기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앵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탕 신부님에 관해서 이 세 선교사의
이제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또 당시 기예박해의 주요 순교자 34명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김대건이 쓴 이 보고서 이렇게 보면요, 그림이 있죠. 잘 보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그림이냐면은 바로 형벌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제 조선에서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체포가 되어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에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거를 그림까지 그려서 사파로 첨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런 보고서를 이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조선에 모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상해로 향합니다. 1845년 4월 30일이었어요. 제물포에서 이제 교우 11명과 함께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게 강에서 타는 배예요. 그 바다배가 아니라 강배인데요. 이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일부러 이런 강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다배를 타게 되면은 바다로, 외국으로 이렇게 멀리 나갔다 왔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강 나룻배를 사용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이제 신자들, 현성문 가롤로, 이제이 토마스, 최형 베드로는 바로 이제 신학생 때 죽은 최방째 프란치스코의 형이죠. 그리고 임성실, 임치와 노원익, 김인원 등 11명의 교우들과 함께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심지어 강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니 이 배가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달래 천주교회에서나 김대건 신부님의 서한에서도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 11명 중에는 딱 4명만 어부고 나머지는 바다를 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돛도 자르고 식량도 바다에 던져야만 했고, 그런 죽을 위험을 견뎌내면서 김대건은 천주 다음으로 유일한 희망인 동정 성모 마리아의 상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로써 이제 교우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제 바다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지막 수단마저 잃어 인간적인 구원은 모두 없어졌다. 오직 천주와 동정 마리아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기도를 드렸다.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정말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느님 그리고 동정 성모님 뿐이라는 것을 김대건 신부의 여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적같이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 배에 다 너덜너덜해진 채로 이제 상해에 도착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제 상해까지 이제 안전에 갔다기보다 어떤 배를 만나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끌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해로 가서 또 이게 조선 배니까 이 중국 관원들에게 걸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조선 배가 국경을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중국에 가게 되면은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김대건과 그 신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 관원들에게 걸려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은 이제 걸리게 되니까 이때에 김대건이 또 기지를 발휘해서 당시에 이제 영국 배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외국어를 할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아니 조선 사람이 저 외국말을 할 줄 아네? 그리고 이제 김대건은 무사히 그 프랑스 파리예방 전교회에 연락을 취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통해서 무사히 주교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해에 김가항 성당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